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머니, 집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세요. 그럼 돈을 마련해 드릴게요. 전 재산 5억 원을 사기꾼에게 잃고 절망에 빠진 65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한영숙 씨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영숙 씨는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 5억 원과 함께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녀에게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지훈이가 좋아하는 김치인데 오늘 갖다 줘야겠네.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한지훈 씨는 38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며느리 박서연 씨는 35세로 대형 광고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숙 씨는 가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영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자신과 달리 서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혹시 한지훈 씨의 어머님이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내셔서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다.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서 합의금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지훈이가 어렸을 때도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영숙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빨리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서둘러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는 30년간 정성스럽게 모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영숙 씨는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 최악의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 번째 은행에서 영숙 씨는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은행. 영숙 씨는 서울 시내를 전전하며 평생 모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해요. 빨리 해주세요. 영숙 씨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구속될까봐 마음이 급했거든요. 오후 3시 영숙 씨는 마침내 5천만 원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송금을 진행했죠.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대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1억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죠? 그럼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영숙 씨는 두 번째, 세 번째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3억, 4억, 그리고 마침내 5억.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아드님이 곧 석방될 겁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지만 아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괜찮니? 사고는 어떻게 됐어? 사고요? 무슨 사고 말씀이세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요. 지훈 씨의 당황한 목소리에 영숙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평생 모은 5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아, 아니야. 이럴 수가. 영숙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지훈이 결혼 자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아껴왔던 소중한 돈이었죠. 30분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한영숙 씨이신가요? 보이스피싱이요? 네, 저희가 수사하던 중 어르신 성함이 피해자 명단에 있더군요. 혹시 오늘 큰돈을 송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억, 5억을 보냈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송금된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순간 지훈 씨와 서연 씨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가 왜 와 있어요? 지훈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은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바보 같았어. 내가 사고 났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 서연 씨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쉽게 속아서 보내다니. 역시 경제관념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야.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이네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훈 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보상해 드릴게요. 하지만 영숙 씨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걸 다시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우선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요? 서연 씨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행히 이 집은 자가였지만 생활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겠네요. 지훈 씨가 제안했지만 서연 씨의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좀 좁아서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를 자주 하는데 서연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런 경제적 무능력자와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지낼게.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일을 해야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별다른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동네 마트에 일자리를 문의해 봤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우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영숙 씨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가고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훈 씨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사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운영도 빠듯했거든요. 여보, 어머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연 씨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쩌면 좋을까? 혹시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시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완전히 비었고 전기까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죠. 서연아,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서연 씨는 노트북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거든요. 미안한데 당분간 생활비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지훈이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무슨 방법인데? 어머님 집 말이에요. 서연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집이 시세로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지훈이 사업도 확장할 수 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집 소유권을 지훈이 앞으로 이전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또 이런 사기를 당하실 위험도 없어지거든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을 지훈이 앞으로요? 네. 어차피 나중에는 지훈이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어머님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계속 살으시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어머님만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을 넘겨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고민이 많으시죠? 응. 집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훈 씨도 망설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집이니까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계속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정말 그런 거지? 당연하죠. 여기는 엄마 집이에요. 언제까지나. 영숙 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기분이 있었죠. 알았어. 서연이한테 말해줘. 집 이전하는 거 해주겠다고.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지훈 씨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그 집으로 대출 상담을 받아뒀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집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모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대출 진행하고 생활비 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미안하고. 뭐려. 가족인데요. 하지만 서연 씨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첫 단계가 완성됐거든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으로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3억? 그렇게 많이? 네. 제가 보증을 서면 가능해요. 그럼 회사 자금난도 해결되고 어머님 생활비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지훈 씨는 아내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뒀다는 것을요. 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범인은 잡혔나요? 일부 하위 조직원들은 체포했는데 아직 핵심 인물들을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이 송금하신 계좌의 명의인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요? 김태현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영숙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그 이름은 5년 전 지훈이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 사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틀어져서 영숙 씨는 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가 김태현과 함께 건설 관련 사업을 했는데 김태현이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져서 지훈이가 큰 빚을 졌었죠. 그때 영숙 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빚을 갚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그분과 연락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필 김태연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게 우연일까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 씨는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김태연이라는 사람 기억나지? 김태연요? 아, 예전에 사업했던.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하세요?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송금한 계좌가 그 사람 명의래.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연의 일치인가 보네요. 정말 우연일까? 너 최근에 그 사람하고 연락한 적 없어? 없어요, 엄마. 그 사람 때문에 한 번 당했는데 왜 연락하겠어요? 지훈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엄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 지훈 씨는 골목 구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줘. 영숙 씨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태연 그 놈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들키면 끝이야. 그 순간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태연. 방금 전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과 지훈이가 연락하고 있었던 걸까요? 영숙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이번 사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속일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지훈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거든요.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형과의 통화 기록이 최근 한 달 동안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더 놀라운 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형, 엄마 일은 잘 진행됐어.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어. 알았어. 조심해서 해. 들키면 안 돼. 영숙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지훈이가 엄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제 폰을 보고 계셨나요? 지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잠깐. 엄마,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지훈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연하고 연락했다며?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그 사람이 너를 한 번 속였는데? 엄마, 이제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제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설마 우리 지훈이가 나를 속였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영숙 씨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회사에 간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엄마. 응,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집을 나간 지 10분 후 영숙 씨도 서둘러 외출했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영숙 씨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아저씨, 앞에 가는 25번 버스 따라가 주세요. 혹시 미행이세요? 택시 기사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훈 씨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김태현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 김태현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카페 밖에서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훈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서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시간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 씨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김태현이라는 사람과 만났어. 김태현이요? 누구죠? 예전에 지훈이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송금한 계좌도 그 사람 명의였어. 전화기 너머로 서연 씨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확실하세요? 내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네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죠. 서연아, 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나를 속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지훈 오빠에게 물어볼게요. 그래 줄래? 나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녁에 집에 온 서연 씨는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김태현이라는 사람하고 만났다고 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지훈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셨지? 그럼 정말 만나신 거예요? 응.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보, 어머님 사기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해. 지훈 씨는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어머님께는 말씀 안 하신 거고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이요? 서연 씨는 지훈 씨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사실은 김태현이 예전에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거야. 정말요? 응.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본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린 게 혹시 또 실망시킬까 봐서. 지훈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께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말씀드릴게.
하지만 서연 씨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지 말이죠. 다음 날 서연 씨는 영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지훈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김태연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좀 걱정돼요. 무엇 때문에? 혹시 또 속는 거 아닐까요? 한번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 씨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훈 오빠가 어머님께 거짓말한 것도 좀 걱정돼요. 거짓말? 처음에는 김태형과 연락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만나고 있었고, 영숙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혹시라도 어머님이 또 피해를 당하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 씨의 말은 걱정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숙 씨가 아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계략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숙 씨는 집 앞 평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이제는 법적으로 아들 명의가 되어버린 이 공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왜 밖에 계세요? 감기 걸려요. 지훈 씨가 나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혹시 김태연 때문에 걱정이세요?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정말 숨기는 거 없지? 엄마, 솔직히 말해줘. 이번 사기 사건하고 정말 상관없는 거야? 영숙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상관없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속일 리 없잖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김태형과 연락 안 한다고 했어? 그게 엄마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시잖아요. 혹시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 지훈 씨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훈아, 우리 집 나중에 정말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지? 당연하죠, 엄마. 여기는 엄마 집이에요. 그럼 서류 같은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어? 무슨 서류요? 대출이나 그런 거 말이야. 서연이가 내 집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 순간 지훈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얼마나 받을 거야? 한 2억 정도? 2억? 서연이는 3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훈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서연 씨는 이미 3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금리 조건을 더 보고 있어서 그날 밤 영숙 씨는 더욱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대출이 승인됐어요. 3억 원이요. 정말? 그럼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런데요. 서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훈 오빠 회사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님께 생활비는 당연히 드릴 거고요. 나머지 돈으로 회사를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야?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죠? 100만 원. 영숙 씨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나중에 내가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상의해요, 어머님. 서연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어머님이 또 사기를 당하실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돈 거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어머님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더 안전하잖아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머님, 이번에 5억 원을 잃으셨잖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서연 씨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영숙 씨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서연아.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대출 조건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서연 씨가 돌아간 후 영숙 씨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그날 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연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말한 거 해주겠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지훈이하고 김태현 일 내가 직접 조사해줘. 조사요? 응. 정말 상관없는 일인지 확인해줘. 그럼 내가 모든 걸 맡길게.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알아보고 보고 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영숙 씨는 전화를 끊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영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와 서연 씨도 함께 왔죠. 범인들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김태연이라는 사람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고 실제 범행과는 무관합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영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는 정말 상관없는 거죠?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미 송금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지훈아. 엄마가 예민했던 거야.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조심하고 엄마도 보호해 드릴게요. 가족들은 감동적인 재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숙 씨가 문득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어요. 서연아, 그럼 이제 집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 문제요? 응. 지훈이는 무관하다고 밝혀졌으니까 집 소유권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지? 그 순간 서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하다니? 이미 대출이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영숙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는 지금 지훈 오빠 소유이고 대출도 그 명의로 받은 상황이거든요.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바꿀 수 있는 거야? 서연 씨는 잠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뭘 말씀드려? 지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당분간은 이 집을 담보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럼, 그럼 내 집은 언제 돌아오는 거야? 회사가 안정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영숙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요. 서연아, 이게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야? 영숙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기당한 걸 이용해서 우리 집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어머님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지훈 오빠 사업도 살려야 하고,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간 거야? 가져간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서연 씨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살으시면 되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계획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요.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지훈 씨가 어머니를 달랬지만 영숙 씨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너도 알고 있었어? 저는 서연이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영숙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혼자 앉아 30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영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5억 원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의 생활 계획서예요. 생활 계획서? 네. 월 생활비, 용돈, 그리고 집안 규칙들을 정리해뒀어요. 영숙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손님 초대 금지, 월 생활비 100만 원 한도, 큰 물건 구매 시 사전상해 등등. 이게 뭐야? 어머님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영숙 씨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며 마치 새빵살이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마트에서 뭐 사셨어요? 서연 씨는 영숙 씨가 사온 장보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김치 재료하고 생선 좀.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거의 다 쓰셨네요. 좀 아껴 쓰셔야겠어요. 알았어.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히려 용돈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가 정말 바빠서. 응,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지. 영숙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우연히 서연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집 문제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3억 대출도 받았고 소유권도 저희 명의로 넘어왔고요. 서연 씨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관리하고 있어요.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까 불만은 없으실 거예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서연 씨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노인분들은 쉽게 속거든요. 특히 가족이라고 하면 더욱 쉬워져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다음 타겟도 정해놨어요. 우리 회사 부장님 어머님인데 재산이 꽤 있으시거든요.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영숙 씨는 결국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나갈 거야. 왜요? 여기가 어머님 집인데. 내 집이 아니잖아. 이제 너희 집이지.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가족. 영숙 씨는 그 말을 반복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음에 노리는 사람 있다며? 서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전화 통화 들었어. 다른 노인분들도 나처럼 속일 거라며? 그 순간 서연 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님이 엿들으시면 안 되죠. 그래, 내가 엿듣는 게 잘못이지.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려는 건 문제없고, 어머님, 저는 생존을 위해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서연 씨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순진해서 문제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깨우쳐 준 거야? 그런 셈이죠. 서연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작은 고시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공간이었죠. 한편 서연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 부장의 어머니를 타겟으로 비슷한 수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길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에서 두 남자가 명단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타겟이 이 여자야? 응, 박서연이라는 사람이야. 최근에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3억을 뜯어냈대. 완벽하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타입이야. 명단에는 서연 씨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타겟 마이너스 박서연, 35세, 광고회사 팀장, 최근 대출 3억, 사기 전과 의심.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던 서연 씨가 이번에는 자신이 사기의 타겟이 될 차례였습니다. 세상에는 더 큰 사기꾼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연 씨 같은 작은 사기꾼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영숙 씨가 고시원 창문에서 바라보는 석양과 함께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뉴스에 한 가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광고회사 팀장 박서연 씨가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3억 원을 잃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 응급 상황이라는 거짓 전화에 속아 전 재산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숙 씨는 고시원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 같아 시원한 기분도 들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영숙 씨는 중얼거리며 뉴스를 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과 배려심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일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